글쎄, 저는 그를 파국적 균형, 이렇게 한번 부르고 싶은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 한 30년 계속됐죠. 1991년 이후부터로 보면, 이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나라가 지구상의 모든 질서의 관리자로 등극한 것은 세계사가 생긴 뒤에 처음이죠, 뭐.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슈퍼파워고 경제적으로 막강하다 하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가능한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의 나라가, 하나의 가치가, 하나의 경제가, 하나의 군대가 전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묶어낼 수 있을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프로젝트였고, 그걸 이제 뭐 역사학자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1980년대 했던 말이 있는데, 임페리얼 오버스트레치, 그러니까 제국적 과잉 팽창 개념에서 보자면은 이미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출발한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 30년 지나다 보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예를 들어 뭐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상의 그 우위라고 하는 신화, 그다음에 신자유주의의 뭐랄까 질서 통합력이랄까, 그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훼손당하고 마모되는, 그다음에 리버럴 데모크라시인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른바 미국적 가치, 그리고 그를 또 뭐 부를 때 흔히 하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지내놓고 보니까 결국은 미국 한 나라만을 위한 질서 아니었냐 하는 이런 단극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 이것이 드디어 더 이상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저는 이번 전쟁이 터졌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파국적 균형, 아주 가까스로 이 밸런스를 잡고 있던 것이 이제 기우뚱하기 시작한 거죠. 우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4년 이른바 유로 마이단, 한쪽에서는 혁명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이 유로 마이단 이후 시작된 돈바스 내전. 그러니까 유로 마이단이라고 하는 게 여러 성격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우크라이나에 있는 민족주의 혹은 아주 강경 우파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서 키예프 정권이 장악이 되고, 그 이후에 여기에 저항하고 항의하는 돈바스에 대한 공격, 이름이 당시에 반테러 작전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돈바스 내전이 8년을 경과하고,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와서, 작년 2월 16일입니다. 그날이 우크라이나에서 보자면은 통일의 날이에요. 통일의. 그래서 그 통일의 날을 맞이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대대적인 폭격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바스에서 총동원령이 내리고 주민들이 소개돼요. 러시아로. 그 다음에, 그런 뒤에 이제 2월 24일 날, 러시아 군이 본격적인 전면적인 개입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죠. 글쎄,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세계의 전부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창 보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9월 말 이후, 대략 작년 연말 혹은 2023년 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이 전쟁 내러티브가 바뀌고 있는데, 그 당시 9월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하르코프를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드네프르강 서안이죠. 서쪽에 있었던 러시아군이 또 철수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서방의 주류 언론들이 그 주로 이야기했던 게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하는 그런 내러티브인데, 그 당시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 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르코프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했던 거는 그 러시아군이 투입된 병력에 비해서 점령하고 있었던 점령지가 너무 컸죠. 그러니까 그 병력으로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을 뒤로 뺐고, 그 다음에 그 헤르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헤르손 그러니까 드네프르강 그 서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군이 거기도 진출해 있었지만은 보급로가 불안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보급로를 공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력을 그 강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병력을 이동시켜 가지고 그 재편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르코프는 전선 조정 내지 축소라는 의미고, 헤르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선을 재정비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남는 병력을 이번 전쟁의 핵심 전략적인 타겟인 돈바스 쪽으로 또 이동 배치했던. 근데 또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 한쪽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그건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전체 양상, 그 다음에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비판적인 점검 혹은 사실 확인이 필요했던 거였죠. 근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 뭐랄까요,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아주 일방적인 이야기들만 자꾸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면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자꾸 의문이 들게 만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 봐요. 이 바흐무트 전투의 전황이 러시아 쪽으로 확 기울면서 미국은 마쿠에서 평화 교섭을 시작합니다. 외교적 협상을. 그래서 이제 각종 썰이 지금 전혀 나와 있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미국이 평화안을 던진 건 맞아요. 그 구체적인 세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보도가 다른데, 그 이후부터 이제 지금 상황이 돌변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평화를 던지고 이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미국 입장에서 본다 굉장히 큰 양보를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 연방에 가입한 이 우크라이나 동남쪽의 4개의 주를 현상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 목표가 그게 다 아닌데 이걸로는 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이후에 대대적인 그 무기 지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들어가는 건데, 그 말은 미국의 목표는 그겁니다. 일단 그 협상은 이제 뭐 정해진 코스고, 단지 어떻게 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우크라이나가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 봐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방 쪽에서는 대규모 뭐 전차라든지 기타 뭐 장거리 미사일, 지금은 150km까지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그다음 각종 뭐 군수 물자들을 지원하는데, 핵심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전차죠. 전차인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내러티브, 서방 주류 언론이 이야기하는 이 내러티브, 스토리를 보지 말고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실체. 팩트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좀 언론의 이 보도 같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최근에 그 유럽의 그 투자 자문회사가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는데, 전문은 뭐 이렇게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결론만 나와 있는데, 왜냐면 투자회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쟁이 누가 이기고 지는가가 핵심이잖아요. 지는 쪽에 투자했다가는 이건 난리니까. 그쪽 그 리포트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번 전쟁의 승자는 미국의 군산 복합체와 러시아다. 별 이변이 없는 한 아마 그렇게 될 거로 봐요.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러시아의 지금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건 지금 러시아는 유럽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거고, 떠나서 어디로 가냐? 동쪽으로 남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특히 남쪽으로 지금 연결되는 그 남북 수송로가 지금 상페테스부르크에서 움바이까지 인도에 지금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쪽이라 하면 여기는 중국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세계 경제의 중심인 동쪽으로 가서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지, 이미 쇠퇴하고 있는 유럽하고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근데 이렇게 국가 전략의 대전환을 구상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 후방, 뒤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 자신들의 안보 이익이 위협받는 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뭐 예를 들어 성자 중에 한 명 미국의 방위산업이거든요. 군산복합체.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러시아 군.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더라도 아마 우리 인류는 또 다른 전쟁, 위협 내지 그 가능성에 시달릴 겁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데는 아시아죠. 중국이죠. 그 출발점이 있을 거로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전쟁의 비밀은 돈바스에 있습니다. 돈바스를 어떻게 보는지가 결국 이 전쟁을 그 바라보는 관점의 출발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건 좀 뭐 정치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 현대 세계가 안고 있는 그 문제의 근본 지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주권 불가침. 이거는 뭐 의문의 여지 없이 근대 국가가 딛고 서 있는 기반 중에 하나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집안에 하나가 더 있다면 민족 자결입니다. 이 두 개는 지금 뭐 유엔 헌장에도 들어가 있는 국제법이에요. 주권 불가침, 민족 자결.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번 전쟁에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했죠. 여기에 대해서 뭐 누구도 의문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돈바스의 크림반도까지 합치면 뭐 한 800만, 900만 말 때 그렇게까지 갔었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족 자결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서양의 주류 언론 이 부분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예 이제는 보도도 안 합니다. 근데 이 전쟁 이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말도 꺼내지 않아요. 돈바스에 대해서는. 저는 민족 자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임시정부 이후부터 적통성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민족 자결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 되면 우리 독립운동 전부가 스토리가 텔링이 아예 성립이 안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에서 우린들 누가 주권의 개념을, 우리 주권 불가침이에요. 둘 다 우리로서는 부인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필수 불가분의, 필수 불가결의 우리들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서방의 주류 언론만 쭉 그 내러티브만 수용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균형이 중요한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이익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조건에서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배리되지 않는 이상은 둘 다 추구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전쟁을 본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우리는 미국 따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뭐랄까, 신냉전의 무슨 최전방에서 마치 싸워야 되는 것처럼 남북이 다시 매우 불편한, 그리고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 이익이 평화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히려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식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매우 불행한 방식으로. 근대 국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근본적 딜레마가, 아까 그 한편에서는
주권 불가침의 문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 자결의 문제가 지금 충돌해버렸는데 저기 유럽의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충돌 지점을 고스란히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 둘 다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와 그다음에 우리 이익,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거를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갖고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흐름은 좋지가 않다고 좀 봐요. 지금 남북이 또 갈려가지고 한쪽은 저기 한쪽은 이쪽을 지지하면서 아차하면 그러면 만일 전선이 러시아 전선이 저기 우크라이나 전선이 끝나고 아시아로 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 혹은 시선이라고 할까요? 세계사 내지 현재의 국면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닥쳐올 그 리스크, 거대한 리스크죠.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이 리스크의 저항력을 함께 이 사회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